함재봉의 정치사상사 해설 1. 그리스 민주주의. 공화정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경제 영역에서 잉여를 창출하여 사람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폴리스 단계로 이행했다. 자유시민 중 투표에 의해 폴리스에서 정치를 담당했다. 공화정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로마, 그리고 근대 피렌체에 잠깐 있었으며 공화정이 가장 오래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이 건국된 후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공화정이 어려운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우주 질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도 아니다. 완전히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질서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지하기 힘들고 사라지기 쉬운 것이다. 역사에서 그리스 사람들 경우도 공화국이 금방 사라졌다. 문제는 시민의 덕성이다. 공화국에서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시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논리적으로 독재자가 통치하든지 그중 극히 일부 특권층이 통치할 수밖에 없다. 서구의 전통을 계승하고 공화국을 재창조한 미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을 기려주는 일에 특히 철저하다. 선진 민주국가에서의 정치 지도자의 연설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내용이 강조된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의 100만 대군에 맞서 테르모필레에서 300인이 막아낸 육상전이 있었고, 아르테미스 해역에서는 아테네의 해군이 페르시아군을 유인하여 살라미스 해역에서 대승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문명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전투 중의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이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붕괴시키면서 그리스 쪽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제국이 되었다. 작은 시골의 변방에 있었던 국가가 갑자기 제국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비극작품, 역사, 철학, 수사학 등 인문학 등의 그리스 문명의 유산들이다. 2.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몰락해가는 시대에 살았다. 그 전까지 아테네의 자랑인 공화정을 만들어내고 꽃피웠던 아테네가 바로 그 정치의 타락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소크라테스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의 진리를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찾는 새로운 사유체계로서 형이상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동굴의 우화는 형이상학의 사고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아테네의 정치체제,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신들, 제우스 신, 아폴론 신 등 이념, 세계관 모두를 거부하고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자체를 부정하라고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 그에게 사약을 먹여 사형당하게 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고 그의 대화 내용을 집대성하여 후세에 전했다. 플라톤의 철학은 동굴에서 나와서 바깥 세상, 즉 빛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후 철학, 신학 같은 형이상학은 모두 어떻게 이 현실 세계의 질고, 이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 진리의 세계, 내세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풀려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서양 철학사의 핵심 문제다. 이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20세기 초반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유럽 철학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3. 중세 유럽.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하느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즉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동굴의 세계를 극복하고 동굴 밖의 저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다. 그는 유대 전통의 헤브라이즘 그리고 그리스 전통의 헬레니즘을 결합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직 예수를 따라서 살면 진리의 세계,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로마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로마로부터 기독교를 이어받은 중세 유럽의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과업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원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일생일대의 과업이 되었다.
이제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완전히 원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은 그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 스콜라 철학의 근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공화정 정치 세계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서 태어나 로마 시대의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로마법이 있으면 그대로 충실히 따르면 되지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의미 없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아직 그리스의 정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 세대였다. 그런데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개입해봤자 자신의 일신상에 좋을 일이 없다는 뜻이다. 4. 마키아벨리와 정치의 재탄생.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본격적인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로마법도 사라졌다. 법이라는 것은 본질상 보편적인 것이므로 인종이나 지역,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상 중세 유럽은 보편법이 사라지고 영주와 가신 간의 사적 계약만 남았다. 봉건 사회가 쇠퇴하고 절대군주가 나오면서 국가 권력은 더욱 강대해졌다. 하지만 왕과 귀족 외에 농촌에 사는 인민들에게는 누가 왕이 되든 정치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마키아벨리를 최초의 근대 정치 사상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로마 공화정까지 있었던 시민정치라는 것을 다시 되살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와 정치체제를 인간의 이성과 참여를 통하여 키울 수도 죽일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근대에 되살려 놓은 것이 마키아벨리다.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정치란 전제주의에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즉 신민이 아니라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자유라는 것,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전제군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사는 공국의 통치자는 서자라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왕의 적통이라는 이 정통성이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선대의 왕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정통성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통성 없는 통치자도 오래 버티면 정통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 버티는 수단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다. 권력이라는 것을 잘 써서 체제를 유지하고 버텨서 정통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핵심 문제다. 결국 그는 권력을 독립변수화한 정치 사상가다. 개인주의와 근대국가, 그리고 종교개혁. 근대사회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깨지고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졌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저술했고 그러면서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대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안녕,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 즉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정치라는 개념은 정치가 위에 있고 사적인 영역인 이코노미 영역은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근대 국가에서는 자유,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사적 영역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결정적인 계기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일어났다. 교회의 역할은 원래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대속,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다. 루터나 칼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교황도 분명히 원죄를 짓고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인간인 교황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이 나올 당시의 중세, 그 직전 중세의 모습은 정말 죽음이 이기는 모습, 악마의 세력이 이기는 모습이었다. 흑사병과 전쟁, 끊임없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칼뱅은 이렇게 설파했다. 인간은 그저 규율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다. 이 규율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정치를 상상해내고 신라곤의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정치적으로 다시 재정립해보려는 시도. 그것이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이 상상하기 시작한 근대 정치 이론이다. 그 핵심은 사회계약론으로서 이는 사람들의 권력 일부를 국가에 모아주고 국가는 개인들의 생명, 재산, 행복을 지켜준다는 근대 국가의 원리로 발전했다. 6. 좌파 사상의 기원, 루소. 개인주의라 하면 뭔가 어색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는 것이 어딘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항감을 불러온다. 이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본성을 이용해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중시하는 사상들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루소였다. 홉스와 로크는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즉, 사회계약을 해서 정부를 만드는 순간 인간은 부자연스러워진다 라는 것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는 반문명주의자다. 반문명주의, 자연주의자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한다며 공자묘를 부수고 모든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때까지 있었던 전통, 문명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조의 원조가 루소다. 이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론화한 것이 마르크스다. 마르크스 역시 그가 원하는 것은 원시공동체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 후 사회주의가 나온다. 그 사회주의가 끝까지 가면 결국 국가를 철폐하고 사유재산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공산사회라는 이상사회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마치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모든 것을 조종하듯이 풍요와 부, 여유, 이익이 창출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개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건 없다.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실제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어떤 계급에 태어났고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계급혁명을 이론화하여 공산, 사회주의 이론의 원조가 되었다. 8.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주의.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가치이고 그 노동에 의해 얻게 되는 잉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 정치는 상부 구조로서 하부 구조인 경제 구조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본 관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존재다. 특정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 관계, 법률적 용어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작동하던 소유 관계의 틀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들 관계들은 생산력의 발전 형태에서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바뀐다. 그때부터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경제적 토대의 변화는 조만간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혁명을 부추기는 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간과했던 것은 이 물질적 토대가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었던가라는 점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은 단기간 내에 중산층이 되었다. 그들은 혁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쩌면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피바다를 갈구한 혁명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을 추종해서 계급에 따라 재산을 몰수할 때 당연히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다. 레닌이란 사람이 나와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약간 수정해서 세계 전체로 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그 착취구조, 일부 선진국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마치 한 국가 내에서 자본가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하듯이 이제는 제국들이 다른 식민국가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라는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내놨다. 이 제국주의 이론은 1980년대에 한국에도 들어와 운동권이 종속이론이라고 불렸다.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세 가지 토대는 1. 노동가치설, 2. 역사결정론, 3. 폭력의 긍정이다. 9. 미국의 정치와 종교. 미국 정치는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건국의 모태가 된 청교도적, 종교적인 요소도 아주 강하다. 청교도의 전신은 개신교로서 선교사에 의해 한국에 전파되어 한국의 건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계몽주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내세우며 종교를 말살하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 이는 미국을 여행한 프랑스의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발견이었다. 그는 미국인들은 머릿속에 자유와 기독교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상상조차 할 줄 모른다 라고 썼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모든 연설의 끝에는 항상 하느님의 가호를 청한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분리 원칙은 수정헌법 제1조에 들어있다.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분리 원칙이란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특정 종교를 믿게 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종교인이나 교회를 탄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종교와 도덕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책을 한 권 쓰더라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질문을 해볼 뿐입니다. 만일 정의를 심판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선서에서 종교적 의무감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재산과 명예,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교 없이도 도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소논문에서 같은 논지로 종교를 경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다수결만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상위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국부들은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의 도움, 해방과 건국, 6.25 전쟁, 한미방위조약 등 미국의 도움으로 건국한 나라다. 이는 대한민국이 2500년 전에 그리스 민주주의 전통까지 관통하는 서구적 전통을 계승하여 건국된 근대 국가라는 뜻이다.